8시 뉴스데스크입니다. 10년을 끌어온 이란 핵협상이 오늘 타결됐습니다. 1단계 협상이 타결된 것이지만 마무리 단계의 이란 핵무기 개발을 대화를 통해 중지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란 문제를 해결한 미국이 북핵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가 사육사의 목을 물어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먹이를 준 뒤 잠그지 않은 우리 문으로 호랑이가 나와 사육사를 덮쳤습니다. 반달곰의 호랑이까지 동물원 동물들이 맹수로 돌변하는 원인을 취재했습니다. 명동성당에 다이너마이트 2개를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짓 협박 전화로 드러났는데 체포된 범인은 이틀 전 정의구현 사재단의 시국미사 발언에 화가 나 벌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국미사 발언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의구현 사재단이 아니라 종북구현 사재단에 가깝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NLL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과 여당이 자초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씻어내리는 비가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대륙의 찬 공기가 이른바 폭탄 저기압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밤 돌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면 다시 매서운 한파가 몰려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패딩과 유사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로고 빼고 다 베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동네 업체들은 유행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취재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해 원인 모를 피부병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만이 문제가 아니라 수십 개의 유해 화학 물질들이 문제입니다. 아토피 피부염과 연관됐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지금 몇 시? 8시 0분입니다. 와우, 친절한데? 친절한 노트3, 그리고 기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박범수 특파원, 10년간 교착 상태였던 이란 핵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했군요. 네, 핵무기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서로를 악의 축, 사탄의 제국이라며 대립했던 미국과 이란이 협상 타결에 합의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들이 함께한 스위스 제네바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중수로 건설을 중단하고 사찰을 받는 대신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을 풀어주는 등 경제 제재를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란은 7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6개월 동안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거의 제재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박 특파원, 이란 핵 협상은 북한 핵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란 핵 협상 합의안이 잘 실행된다면 북한 핵 문제를 푸는 해법에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이란이나 북한이나 핵 개발을 강행하면서 경제적으로 고립돼 있는 상황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6자 회담이 꽉 막혀 있는 지금 상황에선 이란 합의안이 괜찮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경우 온건파인 로하니 대통령이 협상의 의지를 보여 합의가 성사된 면이 크지만 북한 지도부가 과연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합니다. 일단 이란 핵 협상 합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아직은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시국미사. 그 파장이 오늘도 정치권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종북 구현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 발언에 새누리당은 사회 불순 세력의 행태, 개탄스럽다, 가짜 사재단 등을 언급하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사퇴 발언에 대해서는 신부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며 과거 칼기 폭파범 김현희는 조작 등을 주장한 사재단을 성토했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의 일부는 종북구현 사재단에 가깝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 출신 의원들도 이들의 망언은 연평도를 지키는 군인과 국민 모욕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신부들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던 민주당은 일부 신부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연평도나 NLL 인식까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어제보다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과 특위가 이뤄지고 관계자 문책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어느 측면에서는 자초한 일이기도 하고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정부 여당이 천주교 신부들마저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고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오늘 명동성당에선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 때문에 대피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보수단체들의 항의 시위도 잇따랐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명동성당에 3kg짜리 다이너마이트 2개를 설치했다는 전화가 걸려온 건 주일 미사를 앞둔 오전 10시 반쯤. 신자들이 성당 밖으로 대피한 가운데 경찰의 수색 작업이 진행됐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협박 전화를 한 69살 유모 씨는 전화를 건 지 4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연평도 어머니 아버지 지금도 자식들 그 사망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다. 천주교 교구 단체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 같이. 명동성당 앞에서는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의 항의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북한 추종 정의구현 사제단 지키라냐! 어수선한 가운데 진행된 정오 미사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는 그리스도인에게 정치 참여는 의무지만 사제가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은 교리상 금지돼 있다고 강론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최고 의결기구인 주교회의는 따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은 전주교구 박찬신 신부가 NLL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북측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사제단 입장과 무관한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사제단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퇴진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작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과거에 막말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낙선했던 김용민 씨. 이번엔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천현우 기자입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신 김용민 씨가 정의구현 사제단을 비판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비난하면서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이 정권은 불법 정권임을 자인하는 꼴. 하긴 그 아비도 불법 집권했으니 아비나 딸이나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청와대 이 수석에 대해서는 합법이 아니란 뜻에 속어 야매를 써가며 야매 정권 홍보수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도 내란으로 권좌를 유지한 아비와 부정선거 덕에 당선되고도 진상규명을 막는 딸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보통의 경우도 그렇게 말해선 안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경고했고 새누리당은 변하지 않은 김 씨의 정신상태, 할 말을 잃게 하는 추악한 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4.11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었던 김 씨는 미국을 테러하자 살인마 유영철을 풀어 라이스 미 국무장관 등을 성폭행에 살해해야 한다는 등의 과거 인터넷 방송을 통한 막말이 드러나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동물원에서 우리를 탈출한 호랑이가 자신을 돌보던 사육사를 물었습니다. 사육사는 현재 뇌사 상태입니다. 김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공원 호랑이 임시 사육소.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이곳에 있던 3살짜리 수컷 시베리아 호랑이 로스토프가 우리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호랑이는 우리를 청소하던 사육사 52살 신모 씨의 목을 물었고 심 씨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직원은 여기 밖에, 여기에 누워있는 상태고 호랑이는 저 안쪽에 가서 여기에서 앉았다가 차 소리가 나서 다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육사가 먹이를 줄 때 호랑이를 우리 뒤편 방으로 유인한 뒤 우리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놓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문이 열려 호랑이가 우리를 지나 밖으로 연결되는 사육사 통로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호랑이는 이 문을 열고 우리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 철창 하나만 넘으면 바로 관람객들이 있는 곳입니다. 호랑이가 어른 키 높이의 마지막 철문을 뛰어넘지 않아 관람객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육사를 문 호랑이는 한러수교 20주년 기념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선물해 재작년 서울대공원에 왔습니다. 동물원 측은 28년 동안 곤충을 관리해오다 올해 초부터 호랑이를 맞게 된 심 씨가 먹이를 주고 난 뒤 실수로 문을 닫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곤충반에 곤충 박사가 왜 호랑이 굴에서 밥을 주냐고요. 워낙 성격 착하니까 글로 가면 아무 소리 안 해도 시킨다고 해. 경찰은 맹수에게 먹이를 줄 때 사육사 2명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나라입니다. 이번 사고는 사육사가 우리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채 먹이를 주다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도 그렇지만 좁은 우리에 갇힌 동물들의 스트레스 또한 잇따른 사고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멕시코의 한 호랑이 쇼 공연장. 호랑이가 갑자기 조련사를 덮칩니다. 쇼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조련사는 결국 숨졌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제주의 한 관광농원에서 70대 사육사가 먹이를 주다 반달곰의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이처럼 맹수로 인한 사고들은 의외로 사육사처럼 동물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방심을 하다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먹이를 줄 때 문을 열어둔 점이 화근이 됐고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 내부 규정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뉴얼상에는 두 명이 행동을 하게 됐죠. 이제 있어갖고 저 멀리 있으니까 못 본 것 같아요. 좀 부주의하다고 볼 수도 있죠. 특히 사고를 낸 시베리아 호랑이는 지난 2011년 5월 러시아에서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온 뒤 순종 교배를 위해 다른 호랑이들과 격리된 채 132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서 지내왔습니다. 게다가 지난 4월 이후엔 호랑이 우리 확장 공사를 하면서 다시 절반 크기인 여우 우리로 옮겨졌던 상태. 굉장히 좁고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했던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우가 살기에도 굉장히 좁은 공간에 근 7개월 정도 됐거든요. 맹수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치명적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사육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대륙 북쪽의 찬 공기가 이른바 폭탄 저기압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밤 전국에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사라지겠지만 대신 매서운 한파가 몰려옵니다. 이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로 사흘째 중국발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 2~3배인 세제곱미터당 122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고 경기도 수원은 154, 강원도 춘천은 163까지 올라갔습니다. 춥진 않아서 좋은데 오늘은 좀 목이 따갑네요. 오후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빠르게 낮아졌지만 밤새 전국에는 거센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폭탄 저기압 때문입니다. 기압이 1시간에 1헥토파스칼, 하루에 24헥토파스칼 이상 급격히 내려가면 폭탄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시베리아 상공에서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따뜻한 공기와 충돌해 폭탄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70에서 120mm, 그 밖에 전국에는 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고 소형 태풍에 버금가는 강력한 돌풍이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추위가 시작돼 모레는 서울이 영하 2도, 목요일과 금요일은 영하 4도에서 5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이후 가장 강력한 한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성큼 다가온 겨울 추위 때문에 방한용품 준비 서두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통업체들은 이런 특수를 놓칠세라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백화점 할인 행사장이 만져보고 입어보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철진한 가을 상품들을 처리하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두꺼운 패딩과 코트 등 한겨울 상품이 행사장을 차지했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 때문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추위가 2주 정도 빨리 시작이 되어서 저희가 겨울 상품 행사를 2주 정도 먼저 진행을 하였습니다. 단연 인기는 장갑과 목도리.
최근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장갑과 목도리 등 간단히 서둘러 준비할 수 있는 방한용품들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는 이런 간단한 겨울용 소품 매출이 이달 초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냥 이런 소품들 간단한 것들, 뭐 조끼라던가 목도리나 이런 방석. 올겨울 최대 관심사는 역시 절약.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다시 등장한 석유난로는 일찌감치 동이 났고, 내복은 물론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에어캡 등 에너지 절약형 상품의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절약을 해야죠. 그래서 내복도 구입을 하고 뭐 이런 이왕이면은 좀 그 에너지를 안 쓰는 방향으로 좀 따뜻하게 쓰는 방법. 빨라진 추위에 알뜰하게 겨울을 나기 위한 소비자들의 마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한 벌에 1,200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패딩이 요즘 인기라고 하죠. 그러자 이렇게 디자인은 물론이고 옷에 붙은 로고까지 거의 흡사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옷들이 이름이 꽤 알려진 국내 중견 의류업체 제품들이라는 겁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한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대혼잡. 보통 120만 원이 넘는 캐나다 구스 패딩 점퍼를 30% 가까이 싸게 판다는 소식에 몰려든 인파입니다. 20, 30대 여성분들에게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현재 인기 있는 상품은 지금 모두 품절이 된 상태여서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의 캐주얼 의류 매장. 캐나다 구스와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해외 유명 브랜드와 똑같은데 가격이 5분의 1 정도로 싸다고 홍보합니다. 왜 이런 마크가 여기 달려있냐, 가지 달려있냐, 근데 컬러랑 가격대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고. 거의 비슷해서 차이를 알아보기 어려운 패딩 점퍼들.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해봤습니다. 캐나다 구스 제품이 제일 왼쪽, 나머지는 모두 국내 브랜드들입니다. 주머니의 위치와 모양을 비롯해 전체적인 디자인이 매우 흡사합니다. 옷에 붙은 로고도 거의 똑같습니다. 네티즌들이 일명 엠나다 구스로 부르는 M4M 제품은 북극 지도 그림을 독도로 바꿨고, 클라이드는 영국 지도로 대체했을 뿐입니다. 대기업에서 하는 빈폴 제품도 캐나다 구스의 까만색 로고와 비슷한 로고를 달았습니다. 유럽의 유명 브랜드 몽클레르의 270만 원대 제품과 흡사한 상표를 단 국내 브랜드 제품도 5만 9천 원에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유행에 따라 제품을 만들었을 뿐 베낀 것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트렌드를 추종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좀 럭셔리 브랜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뉘앙스들을 좀 재해석을 해가지고 보증된 상품을 카피하는 게 이제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뭐 짝퉁 코리아라는 그런 오명에도. 이에 대해 해당 의류업체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자칫 국제적 망신을 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겨울만 되면 몸이 가려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피부 건조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봉기 기자가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온통 갈라지고 붉게 긁히고 각질이 피부들. 겨울이면 피부과는 메마른 피부 때문에 고통을 겪는 환자들로 붐빕니다. 많이 간지러워서 뭐 하얗게 일어난다거나 피가 난다, 막 많이 긁으면 피가 난다거나 이럴 때도 있고요. 피부 건조증은 피부 바깥쪽 각질세포 사이에서 완충제 작용을 하던 수분이 빠져나가 외부 자극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현재 이 사무실의 실내 습도는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이처럼 습도가 적정 수준의 절반 밑으로 떨어져 피부 건조를 부르게 됩니다. 원래 노년층에만 주로 생기던 병이지만 하루 종일 실내 생활을 하는 데다 잦은 목욕이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하면서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피부 건조증 환자는 19만 명. 이 가운데 절반이 겨울에 발생했습니다. 일시적인 균의 어떤 침투 등으로 더 나아가서는 감염증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가려움이 초래되는 상태로도 수분 증발을 막는 로션을 자주 발라줘야 하고 증상이 심한 곳은 가려움증을 없애는
항히스타민제 등으로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또 너무 뜨거운 물로 자주 목욕을 하는 것은 피부 건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MBC 뉴스 전봉기입니다. 중국에서 밀수된 필로폰을 국내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우두머리격인 이른바 김해 마약왕은 체포에 대비해 최고급 수입차에 일본도까지 싣고 다녔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이른바 김해 마약 왕으로 불리던 오모 씨의 일본도입니다. 오 씨는 체포당할 때 저항하기 위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일본도까지 싣고 다녔습니다. 오 씨는 중국에서 온 필로폰을 중간 판매상에 넘겼고 이를 지역 소매상에 나눠 판매하는 피라미드식 거래로 필로폰을 유통시켰습니다. 필로폰은 한 번에 3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10g씩 거래됐으며 수도권에서는 조직폭력배까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선 장소를 수시로 바꾸면서 차 안에서만 거래하는가 하면 고성능 망원경으로 만날 장소를 미리 살펴보는 주도 면밀함도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대포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을 거래하였고 이런 식으로 6개월간 필로폰을 대량 유통시켜온 오 씨 일당은 결국 차량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필로폰 370g을 압수하고 달아난 유통책 민모 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풀살롱 업소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모텔. 서울청 광역단속팀에서 왔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방에 있던 남녀가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호텔 13층 여기서 술 마시고 지금 아가씨하고 2차 나오신 거 맞아요?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5곳. 이 중 한 곳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불을 꺼놨지만 인터넷에 연락처를 올려놓고 버젓이 손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쪽 단속이 심해가지고 잠깐 위치를 바꿨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간판을 바꿔가지고 모릅니다. 경찰에 단속되더라도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데까지 길게는 6개월이나 걸리기 때문에 이동안 가게 이름만 바꾸거나 다른 장소를 빌려 계속 영업하는 겁니다. 벌금형이나 아니면 집행유예처럼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업주 입장에서는 또 처벌을 당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번 단속되면 지자체 직권으로 영업을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가 있긴 하지만 이 역시 1년 안에 3번 적발돼야 하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입니다. 올 들어 벌써 4번째인 경찰의 풀살롱 단속. 솜방망이 처벌과 엉성한 행정처분 탓에 경찰에 단속되고도 실제로 문을 닫은 업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왠지 모르게 냄새가 나고 머리가 아픈 경험을 하신 분들 많으시죠? 법적으로는 새집 증후군 유해물질 기준치는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구경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 달 전 새 아파트에 입주한 이모 씨. 화장실과 안방에서 나는 머리 아픈 냄새 때문에 날마다 전쟁입니다. 잠도 저희는 안방에서 거의 못 자거든요. 밤에는 이제 거실 가서 자고. 또 다른 입주자는 얼마 전 아이에게 생긴 원인 모를 피부병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콧잔등 위에서부터 좁쌀같이 조그만한 게 생겼는데 그게 점점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아파트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봤습니다.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는 기준치 이하였고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벤젠과 톨루엔도 법적 기준치를 넘은 곳은 6가구 중 2곳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에 규정되지 않은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은 6가구 모두에서 5,000에서 2만 마이크로그램까지 검출됐습니다. 환경부의 실내 주차장 권고 기준인 1,000 마이크로그램을 20배 웃도는 수치입니다. 어떤 것들이 발현될지 모르고 실내에서 어떤 물질들이 검출될지 모르고 또 어떤 물질들이 정말 얼마만큼 인체에 위한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파트에는 5가지 새집 증후군 유발 물질과 포르말데히드 외에 다른 수십 개 화학물질의 총합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태. 독일, 일본 등과 달리 우리는 목욕탕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만 적용될 뿐입니다. 최근엔 특정 화학물질 한두 개보다
화학물질 전체의 양이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가 1ppb가 올라갈수록 그 아토피 피부염 환자군에서 그 증상이 악화되는 그 리스크가 25%가 올라간다. 올해 공급된 새 아파트만 25만 가구. 기준이 없는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에 대한 규제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큰돈 들여 마련한 아파트에 입주했더니 분양 광고와도 다르고 심지어 부실 시공까지 되었다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럴 경우 환불받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막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의 스티로폼 장식이 뜯겨져 나가고 벽에선 물이 샜니다. 실제와 차이나는 분양 광고도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거실이나 방 전면에 창을 내 조망권을 확보할 것처럼 광고했지만 입주해보니 창이 광고의 절반 크기인 3대가 많다는 겁니다. 건너편 창도 제각각으로 윗집은 전면이 창인데 아랫집은 절반만 창입니다. 170인데 보시면요. 자, 이 어깨선까지 지금 이게 벽치지 않습니까? 답답한 겁니다. 주차장 폭도 2.5m로 넓을 거라고 광고했지만 길이를 쟀더니 2.4m에 그쳤습니다. 견본주택과 다른 바닥자재를 사용해 아파트 계약자들을 속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견본주택 거실과 주방 바닥에는 대리석을 썼지만 실제 아파트는 널빤지를 깐 마루입니다. 조그맣게 표시했지만 견본주택에는 마루로 시공할 거고 홍보 책자에도 창 높이가 다를 수 있다고 써놨다는 게 건설사 입장입니다. 거는 저희가 애초에 거기다 가로열고 일부를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넣은 바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하자가 중대하거나 분양 광고와 현저히 다를 때도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과 피트니스 센터는 아파트 주민이 단골 고객이 되지요. 때문에 입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입찰 심사에서 억대의 검은 돈이 오가기도 합니다. 김지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천여 세대가 사는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이 아파트는 작년 1월 어린이집 4곳과 피트니스 센터 4곳의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10대 1의 경쟁을 뚫고 운영자가 된 8명이 입찰 심사에서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돈이 오간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아니, 당시 입찰 시에 알고 봤더니 미리 다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완전 다 짜고 치는 거죠. 검찰이 조사해보니 이런 소문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브로커에게 돈을 줬고 브로커는 다시 입찰 심사를 맡은 위탁 관리업체 직원들에게 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업체 선정을 최종 결정하는 입주자 대표에게도 수원 지역 폭력배를 시켜 돈을 건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아파트에서 오간 검은 돈은 모두 5억 3천만 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 한 어린이집은 뇌물로 쓴 돈을 메우려고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아이들에게 주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빵을 줬다고 하는데. 검찰은 이 아파트 말고도 수도권 지역 아파트 3곳에서도 비슷한 비리가 있었다며 입주자 대표 등 11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걸 선포했습니다. 지도에 나타난 바로 이 구역엔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랴오이다오가 들어있어 일본이 즉각 반발하고 있고요. 미국 역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고주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토 분쟁 중인 다오이다오尖閣열도가 포함된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일본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중국이 순시 비행에 맞서 전투기를 발진시키는 등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我が国としてはこうした一方的な措置、決して認めることはできない。中国側に対しまして厳重に抗議をした。 미국도 오늘 백악관과 국무부 등이 성명을 내고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지역 안정을 해치고 긴장감을 높이는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미국 외교부처가 일제히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주변 국가들이 이 같은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결정한 것은 일본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동중국해에서 정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 정찰기의 비행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방공식별 구역이 상당수 겹치면서 양국 전투기의 충돌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 설정에 주변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갈등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고주롱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우리 군의 구역과도 일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중국 정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우리 구역은 제주도 서남방 상공입니다. 폭 20km, 길이 115km로 제주도 1.3배 수준이며 우리 이어도 상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비해서는 중복된 면적이 넓지 않지만 군사 조치 등에 따른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며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도는 우리 해군 작전구역 내에는 있지만 우리 방공식별구역에는 빠져 있고 1969년에 선점한 일본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헬기가 이어도로 갈 때는 일본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중국의 선포를 인정하면 중국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수십 년 전부터 일본 측에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트렁크가 따로 없거나 천정을 높여 만든 해치백이나 외건형 차들. 국내에선 인기가 없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유럽 시장에선 이런 자동차가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라고 합니다. 박소희 기자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마인 강변을 따라 달리는 차량들. 세단형이 주류인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릅니다. 뒷좌석과 트렁크가 바로 연결되어 있고 천정이 높아 여유 공간이 넉넉한 디자인의 해치백이나 외건형입니다. 저는 지금 프랑크푸르트 시내 중심가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차들이 이렇게 외건이나 해치백 스타일의 차들입니다. Welches Auto haben Sie? Volkswagen Kombiwagen. Ich fahre oft in Urlaub und da muss ich viele Sachen mitnehmen. Deswegen. 소득 증가로 레저 인구가 늘고 있는 터키에서도 해치백류는 인기 있는 차종입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해치백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6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부진했던 현대기아차의 i30는 국내 판매량의 10배, i40는 5배나 더 많이 유럽에서 팔렸습니다. 유럽 구역들의 감성 품질에 맞추어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성능 및 품질을 유럽 고객의 기대치에 맞도록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미운 우리 택시 취급을 받고 있는 해치백과 외건이 유럽 시장 공략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우주 유영까지 한 소치 동계올림픽 성화가 이번에는 세계 최대의 담수호인 바이칼호 물속으로 봉송됐습니다. 고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담수, 러시아 바이칼 호수의 차가운 물속에 잠수부 한 명이 뛰어듭니다. 이 잠수부 손에는 소치올림픽 개막을 알리기 위한 성화봉이 들려 있습니다.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 다음 주자의 손에 건네집니다. 특수 방수 처리가 된 성화봉입니다. 물속 용접과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강한 기체를 내뿜어 공간을 만든 뒤 그 공간에서 불길을 태우는 원리입니다. Для меня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не только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эстафете Олимпийского огня, но и самой ощутить, что это такое Байкал. 바이칼 호수 속을 통과한 이 성화는 이달 초에는 러시아 우주발사체인 소유주에 실려 국제 우주정거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소치올림픽 성화 봉송인만 14,000명, 봉송거리는 총 65,000km로 올림픽 사상 최대 거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수많은 화제를 뿌리고 있는 이번 올림픽 성화는 내년 2월 7일 동계올림픽 개막을 알리며 러시아 소치에서 타오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지난 6월 주일 한국 대사관에서 발견된 3.1 운동 희생자 명부 등을 분석한 결과
3일 운동 순국자 174명을 비롯해 약 4만 명의 보상 근거가 새로 확보됐다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 헌병이 학살에 참여한 점과 곡괭이나 죽창으로 잔혹한 학살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에서는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 전통의 이 두 라이벌이 시즌 첫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삼성화재로 이적한 이선규가 친정팀 격파에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전우칠 기자입니다. 한 점차 시속 게임이 이어지던 1세트 막판. 예상과 달리 레오 대신 이선규가 잇따라 속공으로 허를 찌르며 기선 제압에 앞장섭니다. 2세트에서는 홀로 고군분투하던 현대캐피탈의 아가메스를 가로막기로 봉쇄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강타까지. 이적 후 처음 만난 친정팀을 상대로 이선규는 국내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모처럼 확실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도착한 선수로서 뭔가 또 계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팀을 이적하면서 그게 터닝 포인트가 돼서 요즘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는 레오의 25득점 활약을 더해 라이벌 현대캐피탈을 3대 0으로 완파하면서 1라운드를 1위로 마쳤습니다. 현대캐피탈은 기대했던 여우현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잦은 범실과 불안한 리시브로 반전 없이 무너졌습니다. 4위 우리카드는 25점을 몰아친 최용석을 앞세워 먼저 2세트를 내주고도 역전승을 읽었습니다. MBC 뉴스 전은칠입니다. 프로농구에서는 12연패 늪에 빠졌던 최하위 동부가 드디어 선두 SK를 꺾고 극적으로 연패 탈출에 성공했는데요. 임명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단체 삭발로 연패 탈출에 의지를 보인 동부. 노장 박지현과 신예 박병우 두 가드가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박병우는 재치 있는 가로채기 득점과 과감한 3점포 등 4쿼터에만 10점을 몰아넣었고 박지현도 턱 밑까지 쫓긴 경기 막판. 베테랑다운 집중력을 발휘하며 팀 연패를 끊고 SK의 홈 27연승 행진도 중단시켰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정신으로 한마음이 돼가지고 선수들이 또 심기일전해가지고 남은 경기 잘하고. 21m 버저비터의 행운을 맛본 전자랜드도 홈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K리그에선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몰리나가 부산 수비수들과 충돌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다행히 응급조치를 받고 회복했습니다. 경기에선 대안이 2골을 터뜨리며 득점 선두 김신욱을 복각시켰습니다. 조국을 월드컵에 올려놓은 호날두가 리그에서도 감각적인 골을 터뜨리며 득점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메시가 빠진 바르셀로나도 4골을 몰아넣으며 13승 1무의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도르트문트 소속이었던 괴체는 친정팀에 비수를 꽂았고 러시아전 이후 곧바로 리그 경기에 나선 손흥민은 72분간 활약했지만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제59회 경부역전 마라톤 대회가 오늘부터 일주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는데요.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밤새 전국에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벼락과 강풍을 동반하면서 주무실 때 조금 불편을 겪으실 수 있겠는데요. 내리는 양도 많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20에서 최고 50mm,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30에서 70mm의 더욱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바람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 소용돌이가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갈수록 바람이 거세지겠는데요. 기상청 슈퍼컴 예측에 따르면 내일 새벽이 최대 고비로 해안 지방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낮부터는 본격적으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다시 추위가 시작되겠고요. 낮 동안 강원 산간지방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나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과 전라도에서는 내일 저녁까지도 조금 오락가락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 12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최고 6도가 낮아지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최고 4,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가 꽤나 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온 뒤에는 더욱 크게 추워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